네, 연말 특집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마지막 거래를 맞아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내년에 증시의 핵심 키워드 5가지를 뽑아봤고요. 연초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촘촘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인 만큼 또 특별한 분들을 모셨어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5가지 키워드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년에 어떤 게 또 화두가 될 것이고 어디서 우리는 또 기회를 찾아봐야 될까요?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올 한 해도 정말 뜨겁게 얘기가 나왔던 게 AI인데 내년에도 그 열풍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2025년에도 AI 슈퍼사이클 도래할 것이다. CES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정에도 결국 또 AI가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AI를 가지고 또 반도체 안에서도 주목을 받을 게 어디일까?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도 보신 것처럼 HBM 관련주들 일부 시세가 나고 있고 ASIC 관련주들도 일부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정말 크게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HBM 쪽이 되겠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그 밸류체인이나 관련주들이 시세가 강하게 나다가 연말쯤으로 가면서부터는 ASIC, 주문형, 맞춤형 반도체가 새롭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그 엔비디아의 HBM 그리고 브로드컴의 ASIC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먼저 이지환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양쪽 다 무게를 좀 줘도 된다 생각하고 네. 그중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년 1분기를 좀 대비한다면 역시 이제 HBM 관련된 쪽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사실 이번 그 미국장의 강세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선조정을 좀 받았고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 장세에서 엔비디아가 먼저 선조정을 받았고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실적이 나빠지기보다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인데 여기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블랙웨일이죠. 블랙웨일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관련 문제나 부품 관련돼 있는 어떤 리스크 문제나 그리고 이제 매출액에 대한 상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블랙웨일이 내년 9월까지 발주가 이미 이제 완료가 되었고 이후에 이제 루핀도 지금 앞당겨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AI 모멘텀에서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작년 5월달 이후에 이제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안정적으로 실적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섹터 중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주문형 반도체도 역시 이제 우리가 주목은 해봐야 됩니다. 주목은 해봐야 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이 따라오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괴리감이 한 분기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일단 내년은 선조정을 받았던 HBM 관련된 쪽을 보시고 이후에 또다시 브로드컴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면 양쪽 다 노리는 전략이 역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쪽 다 보는 전략이 유효한데 안정적인 실적 기반으로 볼 만한 건 HBM 쪽이고 이후에 또 ASIC 반도체 쪽도 체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쪽 HBM으로 봐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전반적으로 업황의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IT 투톱만 보더라도 힘을 잘 못 쓰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나올 만큼 안 좋은 이슈들 다 나오고 내년은 좀 기대를 해도 괜찮은 건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D램 값이나 낸드 이런 쪽 여전히 부진하잖아요. 이제는 업황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건 어떨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네. 변화가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모아간다. 상당히 요즘 같은 장세에서 예. 위험한 전략입니다. 위험한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 안 좋다는 거 인정하고요. 거기서 어떤 변화가 나온지를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딱 맞추고 거기서 이게 저점이고 지금부터 출발해서 쫙 간다. 이렇게 이야기 어렵습니다. 예. 아무나 못 맞춥니다. 그 삼성전자 사장님도 모르시고 하이닉스 사장님도 모르십니다.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 저희가 노릴 거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해서 계속 주가는 그리고 또 디램 가격부터 또 체크할 때 수출 동향 이런 모든 걸 다 보긴 하겠지만은 그럴 때 어느덧 바닥은 슬그머니 다가오는 게 반도체의 특성입니다. 보통 보면은 안 좋다고 그럴 때 반도체의 주가는 업황 대비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선행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글로벌 IB 리포트를 보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쯤에는 거의 이제 최악의 상황 정도로 보는데 하반기 개선 쪽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내년 1분기에는 바닥에 주가의 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은 노려볼 수는 있겠는데
그게 내가 사서 딱 저점에 딱 샀더니 그다음부터 쭉 올라간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 크게 가지기보다는 지금 대표님 말씀과 똑같이 그냥 지금은 먼저 메모리 업황 안 좋은데 수익 방어를 할 수 있는 쪽은 HBM밖에 없기 때문에 예. HBM에 대한 관심 더 갖는 게 일단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부진하지만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야지 우리의 스탠스에 있어서도 뭔가 변화 적극적으로 모아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HBM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김인수 대표님, 네. IT 투톱에 대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해서 좀 한번 시나리오를 짜본다면요. 시나리오요. 예. 네. 어려운 거 다 시키시네요, 저한테. 예. 네, 하지만 제일 궁금해요. 네, 일단 시나리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뭐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기간이다 보니까 계속 또 매도가 나오겠죠. 네. 그런 쪽들이 매도가 어느 정도 덜 나오는 구간 정도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만큼이면 팔만큼 팔았다라는 구간이 되게 되면 우리 자사주 매입 효과와 함께 반전의 신호는 나올 수 있는 좀 가볍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 대한 기대는 하는데 그게 이제 업황의 저점의 사이클과 맞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의 반응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밸류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뭔가 기대를 좀 줘야 되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뭐 파운드리건 아니면 또 HBM이건 그쪽에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를 보면서 이 정도면은 삼성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일단 to be continued 예. 내년 가서 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시점 쪽에서 HBM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 방어 잘하고 거기다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내년에 에이직 시대가 돌아가기 시작하게 네, 되면 네. 반도체보다 브로드컵이나 마블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부각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춤형으로 커스텀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커스텀화된 HBM도 주분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 쪽에서도 어떤 성장을 또 추가로 볼 수 있는 여력들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내년 HBM 공급 과잉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또 사고할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또 강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송하지만 예.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미 두 분께서 또 HBM 강조해 주실 때부터 내년에도 확실히 그 하이닉스 밸류체인 단으로 봐야 되나 이 생각하긴 했었는데 확실히 IT 투톱을 나눠놓고 봤을 때도 SK 하이닉스 쪽에 좀 편을 더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지한 대표님께서는 IT 투톱 봤을 때 내년에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올해랑? 아무래도 이제 AI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고 엔비디아 예. 사이클을 놓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잡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AI 모멘텀은 단순하게 어떤 단기간에 들어오는 혹은 한 1년 정도 가는 모멘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AI 분야가 하나의 이제 IT 산업의 하나의 레볼루션이 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사이클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길 수 있고 전반적으로 IT 섹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 집권 1기를 보면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가장 기대했던 것은 예를 들면 뭐 정유사 쪽이나 아니면 재건 관련돼 있는 쪽, 아니면 경기 확장, 뭐 건설이나 기계 이런 쪽이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1기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는 IT입니다. 이거 두 번째 올랐던 섹터가 금융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놓고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실적 기반에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가는 섹터는 역시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이고 이 AI 모멘텀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의 미국의 헤게모니가 적어도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이쪽에 중심을 놓고 AI 모멘텀을 하나의 축으로 놓고 지금은 내년에도 계산을 하시는 게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큰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IT 투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좀 AI를 중심으로 해서도 반도체, 그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봤는데요. 올 한 해 보면 그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주가 상승을 잘 이끌어냈었던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반면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시세가 강하게 났었거든요.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까? 그렇다면 올해도 정말 좋은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요. 김민수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내년에도 이 기세 이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 국내 핵심 종목을 골라본다면요? 죄송한데요. 예. 한국은 핵심 종목이 없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요? 예. 그래서 아쉽지만 그러니까 주도를 벌써 미국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예. 뒤늦게 그러니까 주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력한 돈이 있고 그와 함께 인프라가 깔려가면서 움직인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게 주도란 거 아닙니까? 한국은 아직까지 저 AI 쪽에서는 변방국의 느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미국 쪽을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왜 이렇게 우는 표정을 하십니까? 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죄송합니다. 이 투자자분들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내년에 가장 많이 들 단어 중에 하나가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AI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어떤 앱과 어떤 쪽을 통해서 우리한테 성과를 가져오느냐. 그래서 학습 이후에 추론의 결과들을 많이 보여줄게 내년에 네. 하반기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 그쪽에 대한 성과들은 미국 기업들이 맡겠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관련돼서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의 ETF 중에 하나 SKYY라고 예. 클라우딩 관련된 쪽에서 또 열심히 또 종목들 모아다가 하는 예. ETF가 있는데 요거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티커입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국내를 만약에 찾으라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네이버 꺾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안정적인 않습니까? 쪽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도 성과 나온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엠노나 아니면 뭐 더존비존 이 정도가 가장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이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나머지도 회사들 뭐 이스트 소프트웨어 막 움직이는 건 맞긴 하겠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좀 중심적인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덩치도 있고 그런 쪽들이 움직여야 나머지가 같이 가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실수혜를 누릴 수 있고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거 찾다 보니까 스카이 ETF 그리고 네이버, 더존, 비즈온, 엠노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AI라는 하나의 또 키워드를 가지고 반도체부터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먼저 풀어봤습니다. 자, 내년에도 뭐 AI가 여전히 화두가 되겠지만 그만큼 내년에도 우리가 결국에는 뉴노멀 이거 뭐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도무지 뭐 꺾일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도 1,480원대 위까지 우리가 봤었는데 오늘도 아무래도 그 부근 뭐 1,470원대 이 부근을 보여주기도 했어서 여전히 환율에 대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 1,500원까지 뭐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일단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도 많다 보니까 내년에도 안심하기는 이를 것 같은데 내년 전망 좀 해보죠. 이재환 대표님, 내년에도 고환율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일까? 환율을 좀 안정시킬 만한 뭐 계기가 될 만한 건 없을까요? 일단 이제 환율의 고공행진은 사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로 넘어가면 대부분은 달러 강세 현상이 좀 누그러뜨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달러 자체의 문제도 좀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미국의 금리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떨어져야 된다는 부분. 결국은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변화를 준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는 것과 경기와 무관하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부분이 트럼프 집권 당선 이후 이제 멘트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경기와 연동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달러 강세 현상이 이제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달러의 강세 현상은 사실 상대 기축 통화도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나 엔화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더 조조하죠. 그러니까 엔화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더디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유럽 경제 자체가 약세 현상에 지금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약세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는데 우리는 또 내부적으로 여기에 뭐 제도적인 부분이나 정치적 부분이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더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내년도 환율은 크게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1,500원을 육박하느냐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일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1,500원에 육박한다 하더라도 그게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금리 인하 기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문제는 1,400원 아래로 쉽게 떨어지겠냐라고 보면 아래쪽 하방은 이제 쉽게 떨어뜨리기가 지금은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보다는 고환율 자체 1,400원대 환율이 지속된다는 게 아마 내년도에 가장 큰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달러에 대한 민감도는 사실 이전보다는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면 지금은 사실 증시에 미치는 그 환율의 민감도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달러에 대한 해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생산 기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혜주와 예전에 전통적인 피해주가 예전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뉘지는 않지만
1400원대에서 고공행진이 계속된다면 가장 민감한 섹터들, 예를 들면 항공유라든지 뭐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시국에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환율이 1,500원대 유가에서 넘어간다는 대한 걱정보다는 1,400원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1,400원대 아래로 다시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그 뉴 노멀 시대를 좀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환율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전략을 세워볼 섹터가 있는지, 뭐 자동차나 항공이나 조선의 유불리를 따져보자 얘기도 주셨는데, 고환율 그렇다면 수출주 관련해서는 좀 수혜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보면 대표적으로 뭐 K-뷰티, K-음식 이런 쪽이 될 텐데, 올 한 해 동안 K-뷰티 중에서도 화장품이나 미용기기가 정말 승승장구했었거든요. 뭐 수출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었고요. 그런데 연말 되면서는 살짝 또 힘이 빠지긴 했지만 오늘 보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내년에도 이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워낙에 성적을 잘 봤다 보니까 올해가 수출이나 뭐 실적으로 봤을 때 피크아웃일까 아니면 내년에 더 좋을까? 김민수 대표님 생각 궁금합니다. 네, 환율에 따라서 수출주 전반적으로 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런 거로 바라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수출은 QE 확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확대되면서 그 중간에 채산성이 얼만큼 더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밸류를 더 준다라는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K something 맞아요. 예, 뒤에 뷰티, 뭐 뷰티부터 식품. 예. 뭐 라면부터 예. K-팝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게 확장이 되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QE 확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까지 도움을 줘서 그만큼 한국의 가치와 함께 팔리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무게를 둔다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더 높아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실적이 떨어지기 수출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데 단순하게 재산성만 가지고 그걸 방어하겠다라는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E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찾아가는 거 이것도 또 하나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은근하게 뭐 경동보일러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경동 나비엔이죠. 예,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수출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류비 떨어지고 거기다가 환율 효과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신고가 영역까지 빠르게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은 그런 걸 의미한다는 관점 쪽에서 수출주도 좀 다변화돼서 찾아볼 거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주라고 해서 다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이제 QA 확장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잘 가려보자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K라면이 또 궁금하거든요. K식품 안에서도 불닭볶음면의 열풍 속에서 삼양식품은 정말 연말까지도 너무나 잘 갔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뭐 100만 원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는데 일단 올해 라면 테마가 먼저 딱 움직여줬다면 내년에는 음식료 안에서도 뭐 조금 판이 달라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라면이 주도를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지만 대표님, 내년에 K푸드 테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내년에도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불닭볶음면은 그 대표 필두라는 삼양 같은 경우는 워낙 주가가 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제3의 이제 종목을 찾을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농심이나 이런 종목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제 내년도에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 방법의 이제 하도는 결국은 이제 AI 모멘텀을 받아서 가는데 더 가는 종목과 있을 거고 또 한 종목은 한 섹터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과연 어디서 할 거냐라는 여부를 본다면 식음료 쪽은 이제 그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섹터 중에 하나죠. 올해 일부 종목은 턴어라운드를 하기도 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면 일단 원자재 가격은 생각했던 것보다 농산물 가격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 가격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은 대부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라면과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농심이 미국에 진출했다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직접 유통망을 구축하다 실패했는데 최근에는 K푸드 특히 라면 같은 경우는 월마트나 뭐 코스트코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통망의 확장도도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주목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식음료 전체 섹터를 놓고 보면 그동안 팬데믹 후에 하락했던 가장 크게 하락했던 섹터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고 손바뀜이 가장 큽니다. 이제 그런 걸 본다면 내년에 한번 턴어라운드 쪽에서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라면 쪽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면 쪽도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얘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삼양식품의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농심 같은 다른 종목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심 있게 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고환율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수출주로 한번 잘 버텨보자 이런 전략들을 챙겨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섹터를 볼 텐데, 와, 내년에도 증시의 영향력 어떤 쪽이 될 것인가?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 오늘 딱 시장에서 주인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가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제약 바이오 너무나 뭐 주도 섹터 역할 잘 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 쉬어가면서 좀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었는데 1월 13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립니다. 여러 기대를 안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개별 이슈 속에서 제약 바이오 정보들이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국 대선 뚜껑 열리기 전까지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수혜 섹터다라는 게 제약바이오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선 끝나고 나니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생물보안법도 연기가 됐었고 미국의 금리 인하는 방향성은 그대로 가겠지만 그 속도 조절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었죠. 하지만 트럼프 정책 중에서 약가 인하라든지 뭐 대중 관련해서 추가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본다면 또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여러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지. 김민수 대표님, 네. 제약바이오 또 어려운 거 여쭤보게 됐는데요. 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의 유불리 지금 보면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과 그리고 또 그 외국인들이 네.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을 많이 사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주축이 되는 게 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일단 기대감은 연말 연초 살아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쉬운 게 바이오가 좀 자신 있게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0년물 국채 금리 중심으로도 물론 단기부로 떨어지지만 이게 좀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숨통을 더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게 조금 더 체크해야 될 하나의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바이오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이죠. 기술력 갖춘 플랫폼, 대표 주자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 내년도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생물보안법 관련된 쪽에서 뭐 CMO, CDMO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나오고 있는 삼바를 비롯한 ST팜, 뭐 바이넥스 이런 쪽들이 확산이 되면서 또 올해는 또 통과되는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할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아직 기대감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비만 치료제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쪽은 펩트론 쉬면은 인벤티지랩이 올라가고, 네, 또 얘까지 쉰다 그러는데 D&D 파메텍이 올라가고, 순환매가 돌죠. 네, 여전히 관심이 높은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 내년엔 계속 이어질 거로 보는데, 또 하나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첨생법이죠. 네. 이게 2월 21일 날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발효가 되다 보니까 줄기세포를 비롯한 이쪽에서 다양한 연구와 성과를 낼 수 있게 또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메디포스트입니다. 그쪽에 대한 변화들도 한번 다가서는 또 차익 매물이 나와도 계속 또 추세적인 모습들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한번 조정대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금리와 관련해서는 약간 아쉬울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자체가 갖고 있는 이슈들 모멘텀이 많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플랫폼 관련된 쪽, 그리고 생물보안법, CDMO 관련 쪽, 그다음에 비만치료, 첨센법까지 여러 가지 이슈를 아는 종목들 옥석 가리기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얘기를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리고 1월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이 또 쏟아져 나오게 될 텐데 정말 많은 섹터가 이미 거론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뭐 연말 앞두고 계속 찾았었죠. 여러 섹터들. 그런 가운데 방산이랑 재건은 너무나 이제 다른 성격이다 보니까 운명이 확실하게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 상황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동시에 또 조명을 받을 수 있긴 해요. 뭔가 다른 성격이지만 방산 재건이 함께 거론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글로벌 각지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의 스탠스가 또 방산주와 재건주를 어떻게 가를 것인가, 그게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지환 대표님, 방산과 재건의 운명은요? 일단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집권을 하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것은 방산 재건, 예. 뭐 경기 확장과 관련된 쪽 이런 쪽이 이제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는 기대치가 높았고 그래도 우리는 일부 이제 종목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미국을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굉장히 그 처참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죠. 예를 들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미국의 방산주인데 집권 트럼프 당선이 되자마자 예산 감소에 대한 부분이 폭풍처럼 몰아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락하기 전에 이미 미국의 방산주들은 큰 폭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재건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대장주가 이제 폴로 데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사실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방산주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이나 재건 종목들이 크게 시세를 낼 거라는 부분은 조금 기대치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 1기를 잘 되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 방산, 종류, 경기 확장 쪽에 굉장히 무게가 쏠릴 것 같지만 막상 결과는 IT와 금융주가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은 트럼프 집권 1기에 시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물론 계속해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나 혹은 트럼프 집권 이후에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예산 증액 요구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대치를 조금 낮춰서 이전보다는 조금은 대응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 동종 기업들이죠. 그쪽에 대한 또 기대치가 낮아지는 만큼 우리도 기대치를 좀 낮춰서 대응해야 된다. 방산과 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트럼프만큼이나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영향력을 크게 가져가는 게 머스크가 될 텐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에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곤 합니다. 너무 많은 섹터가 있어서 뭐 어떤 게 또 조명을 받을지도 달라지는 게 드론 쪽도 있고요. 자율주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딱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드론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섹터가 과연 2025년에 머스크의 픽이 될 것인가? 김민수 대표님, 네. 어떤 게 픽이 될까요? 한번 머스크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제가요? 네. 네, 큰일 납니다. 예, 약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해서 또 네. 중심에 뭐 있고 많아요. 여러 가지 섹터가 쫙 예. 있잖아요. 그럼 이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다.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테슬라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가장 큰- 테슬라다. 예. 예. 근데 좀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럴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 또 조정 나올 때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거 아닙니까? 규제가 완화가 됐었을 때 네.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쪽 미국 쪽에서 그러면 그게 확인돼야 그다음에 우리 국내 수혜주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수혜주보다는 그게 먼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매매하는 게 좋겠다. 쪽으로 큰 그림은 그려보고 네. 그래도 그거와 함께 그래도 1월 효과와 함께 이쪽에 또 성장주에 대한 관점들이 같이 연결된다라고 네, 네. 하게 되면 그리고 그나마 가장 먼저는 오늘도 강한 로봇 쪽들은 관심이 높을 거고 국내는 여전히 지금 이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쪽이 아니라 네. 협동 로봇 쪽이겠죠. 그쪽에 대한 산업과 연결된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이런 쪽들이 계속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자율주행은 또 지금 미국에서는 웨이모와 함께 그 테슬라의 또 로보택시 계속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축으로 가되 한국은 거기 들어가는 뭐 부품 이런 쪽으로밖에 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강하다기보다는 일단 심리적인 또 센티가 더 강한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을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요즘 강했던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네. 또 SOS 랩 이런 쪽도 네. 괜찮긴 하겠지만 주도는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지만 또 우리 국내 주식 안에서 본다면 딱 정말 실제로 연관된 쪽을 잘 추려보자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로봇과 함께 자율주행, FSD 관련해서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SOS 랩까지 얘기 주셨어요. 종목은 잘 추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까지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뜨겁게 또 증시를 달굴 만한 키워드까지 알아봤는데 이제는 두 분의 선택이 참 궁금해져요. 앞서 나왔던 섹터 말고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선택 2025년 과연 어떤 걸 집어주셨을까요? 조선입니다. 조선주의 순항은 계속된다. 조선이 아무래도 뭐 트럼프 2.0 시기에서도 굉장히 또 최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고점 잘 달리다가 한 금요일이랑 오늘이랑 좀 쉬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쉬어가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내년에도 잘 달리지 않을까. 김민수 대표님 왜 조선을 좋게 보시나요? 네.
잘 안 빠지고요. 네. 네, 또 자리 되면은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데 가장 핵심은 실적 사이클이 이제 네.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막 붙었을 때 주가는 배가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환율 효과도 가세가 조금 더 될 거고 특히 이제 미국에 이어서 인도까지도 K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밸류도 조금씩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또 특히 미국이 에너지 도미니언 이쪽으로 또 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 중에 핵심이 LNG입니다. 맞아요. LNG를 또 운반하는 쪽들은 또 K조선이 예. 또 발주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들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역시 조선은 밀리면 계속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이 확실히 딱 가는 말이 더 잘 간다 이런 느낌으로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실적부터 환율 그리고 미국과 인도에서 러브콜까지 받기도 했고요. 말씀해 주셨던 LNG 관련한 수요도 늘어날 걸로 보여서 좋은 뉴스만 가득한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조선을 내년에 원픽으로 꼽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지원 대표님께서는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대표님처럼 긍정적으로 보고요. 조선 자체 이제 우리가 이 금리가 인하되는 초창기에는 항상 실적 기반 장세가 원래는 정석이거든요. 그러면 네.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 사실 조선은 여전히 실적이 굉장히 좋은 탄탄한 그 섹터고 또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은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종목에 대한 선택이 이제 고민이라면 실적 기반에서 어쨌든 중대형주 위주의 포트를 일반 짜놓으시고 나머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내년에는 1분기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도 좋은 섹터 그리고 고환율 관련해서도 뭐 수혜 섹터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조선이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어서 어떤 종목 골라볼까 또 고민이 되는데 그건 김민수 대표님께서 딱 골라주실 것 같거든요. 종목들이 많잖아요. 대형주도 있고 그리고 조선 기자재 부품 이런 쪽들도 있고요. 조선주 많이 올랐지만 조금 밀릴 때마다 관심 가져보자 하셨는데 탑픽 꼽아주신다면요. 네, 대형사, 조선사 3사 비롯해서 네. 중요한 거는 우리 대표님이 다 말씀하셨고, 네. 예, 그런 쪽에서 기자재 쪽에서 네. 그렇게 시장에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은 못 받았지만 내년도 열심히 좀 일이 많아질 것 같은 회사가 세진중공업입니다. 기자재. 네, 네. 내년도 세지겠다. 세진중공업. 세진. 네, 그렇게 네.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이 강점이 탱크입니다. 네. 물론 데크하우스라고 하는 쪽도 있겠지만 탱크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연료를 관련된 또 가스나 이쪽에서 저장하는 용기 쪽을 가장 또 잘 만들 수 있는 회사. 그렇게 되면은 세진중공업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내년을 보고 조정시마다 플레이할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난번 올해 고점이 1,900원 정도까지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넘어간다. 그 관점 쪽에서 예. 12,000원대까지 바라보고 한번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세진중공업 그러면 손절가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7,700원으로 잡고 예 그렇게 네. 바라보는데 뭐 쉽게 안 올 것 같고요. 예 근데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패턴들 잘될것 조정주마다 같다. 예 예.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대형사들 당연히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트에 안정적으로 잘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이제 조선주를 본다면 그 안에서 가장 좋게 보는 게 기자재에서도 세진중공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고점 충분히 넘어서 12,000원의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선택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이지원 대표님은 과연 어떤 쪽에서 또 손을 들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가장 좋게 보시는 테마. 전력기기입니다. 확실히 올해 너무나 잘 달렸어요. 갈 때마다 이건 정말 좋은 얘기만 있구나. 여전히 뭐 내년에도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니까 AI 관련한 수혜를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전력 설비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지원 대표님께서는 전력기기를 내년에 가장 좋게 보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역시 이제 실적 기반으로 가는데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 이제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 전력기기는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이 올랐고 모멘텀이 워낙 많았습니다. AI부터 사실 그 전에 전기차부터 시작이 돼서 예. 미국의 뭐 노후 전력 교체 시설까지 중동 얘기까지 유럽 얘기까지 정말 많은 모멘텀으로 올라왔는데
대장주들을 잘 보시면은 지난 7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12월 달까지 거의 6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지만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밀리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경우는 미국의 전력기기 종목들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장주 2턴을 보면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조정은 받는데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이제 시대가 창출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워낙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이제 쏟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전력기기 자체가 지금은 실적이 워낙 좋고, 그래프 하나 잠깐만 띄워주시면 어느 정도 그 모멘텀이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서 AI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프를 하나 보면 지금 보시는 게 AI 전용 서버 건설 창출되는 전력 수요량인데 내년도에 기대치가 2기가와트가 살짝 안 됩니다. 근데 2026년도에는 5기가와트를 좀 넘어설 걸로 보고 2027년도에는 16기가와트를 넘어설 걸로 보니까 지금보다 8배 이상 커질 걸로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나오는 레포트들이 이 전력기기는 2028년까지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실적 기반을 보실 수 있는 섹터, 이렇게 전력기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실적 기반으로 잘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전력기기, 전력설비, 변압기 저희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여전히 잘 갈까요? 전력기기? 네, 대표님이 골라주신 섹터인데 당연히 예, 잘 가리라고 보고 네. 있고, 근데 여기서 또 AI가 또 전력 부족 사태가 나왔었을 때 또 계속 같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요. HD현대일렉트릭이 안 빠지면 그에 따른 또 같이 또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산일전기, 일진전기 이런 것들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중심으로 되고 산일전기, 일진전기 같은 전선이나 특수 변압기 관련된 쪽도 같이 갈 수 있다. 결국에 시세를 대장주가 주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이지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력기기 안에서도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은요? 여기 이제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우리가 네. 대장주 이제 세 가지를 하면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 미래스일렉트릭 이제 세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워낙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팽창에 가장 적합한, 결국은 지금 변압기에서 양적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냐를 놓고 보면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형 주문이나 혹은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배전 솔루션 아니면 맞춤형 변압기 이제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양적 팽창만 놓고 본다면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보면요, 고점 부근이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더 상방을 열어주실지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38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7월 달 고점에 이미 35만 원 넘어섰었거든요. 그러면 네. 7월 달 고점부터 지금까지 12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사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달 예. 고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기간 조정은 충분히 받았고, 근데 이런 그래프 모형이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거의 전력기기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I 모멘텀이 올 하반기에 약간 둔화될 때 반도체는 큰 폭으로 빠졌는데 전력기기는 그냥 옆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만큼 시세가 강하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고,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6개월간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해 볼만 하고, 지금 만약에 가격에 접근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장기로 보유하실 수 있는 분들만 50만 원 이상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던 만큼 이제 여기서 또 본다면 50만 원대 중반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2025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섹터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하나의 조언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올 한 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또 마무리하고 다음 해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투자에 임해야 될지 김민수 대표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올해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네. 예, 재미없다고 국장 안 돼, 미장만 보자 이런 거보다는 네. 안 되는 데서도 기회를 찾게 되면은 또 국장은 섹터와 종목 쪽에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을 찾아 나간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미국장만큼 못다는 그 꿈을 내년에는 훨씬 더 펼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국장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함께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힘내시고요. 네. 우리 이지원 대표님께서는 또 투자자분들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국내 주식 투자를 하셔서 견디셨으면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 국내 주식을 포기하시게 되면 결국은 내년 후반, 하반, 연말에 가서 코스피가 3,000 넘어갈 때 다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럼 저점에 매도하고 고점에 다시 유입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려면 지금은 어차피 지금까지 견디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내년에는 주식 투자에 임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저에게 좀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함께 하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오늘장 랭킹5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ISN 이지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